They would have played more, but you know how kids are. They hated to practice. Ladies and gentlemen, the Kim Sisters. Well, I think I'm going out of my head. Yes, I think I'm going out of my head. Over you. 그래서 시작은 오늘 좀 색다르게 지금으로부터 약 한 52년 전의 동영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나왔던 세 분, 아마 제가 1962년생인데 아마 그때쯤, 이나 그 전에 정확히 연도수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마 62년이거나 61년이거나 아마 자료화면 같은데요. 이런 장르를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러냐 하면 그때도 이미 걸그룹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50년대 말 60년대 초에 미국에는 걸그룹이라는 장르가 있었어요. 아예. 그런 정도로 그 당시에 굉장히 승행했던, 이미 지금부터 50년도 훨씬 전에 승행했던 포맷인데, 여기에 정말 코리아라는 게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나라에서 온 동양인 여자 세 사람이 처음으로,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빌보드 차트에 진입합니다. 지금 21세기에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대중음악계의 가장 핫한 이슈는 여러분들이 동방신기를 좋아하든 아니면 소녀시대를 증오하든 그런 어떤 호불호에 상관없이 지금 세계 대중음악계의 가장 핫한 이슈는 첫 번째로 K-팝입니다. 이 K-팝의 이른바 우리가 한류라고 부르게 되는 이 신화의 어쩌면 머나먼 출발은 저렇게 참 어찌 보면 뿌듯하기도 하고 어찌 보면 좀 가슴 아프기도 한 여러분이 본 어쩌면 이 화면에서부터 시작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김 시스터즈의 이 참 보기 힘든 이 장면은요, 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줘요. 딱 보면 지금 걸그룹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래도 연주를 해요, 그죠? 그것도 라이브로. 저 세 명의 젊은 여성들이 연주할 수 있는 악기가 10가지가 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타, 베이스, 드럼, 피아노는 물론 기본이고, 뭐 색소폰, 그리고 장구, 우리 준통악기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정말 거의 머신이었어요. 그게 지금의 걸그룹과는 좀 다르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별로 나이도 별로 안 된 것 같은데 저 나이에 저렇게까지 하려면 도대체 어릴 때부터 얼마나 어마어마한 연습을 했을까. 그것도 전쟁통에. 저들이 꼬맹일 때 처음 섰던 무대가 피난 가는 열차 안이었대요. 그런 어떤 전쟁, 미군의 진주, 미8군 무대, 그래서 그 통해서 미국 라스베가스 호텔 무대로의 진출, 이 그림들이 쫙 그려지다 보면 정말 고단했던 해방 이후의 한국 현대사의 어떤 굉장히 참 우리의 가슴 아픈 기억들이 저 세 명의 젊은 여자들의 안간 힘에서 드러나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글로벌 스탠더드를 꿈꾸는 K-팝. 이것은 21세기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대중음악사에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놀라운 반전의 첫 페이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K-팝 한류가 이 아이돌 보이그룹, 걸그룹이라는 이 컨텐츠가 어떻게 생성했는가. 그리고 이들에서 만들어진 한류의 어떤 이 한국발 이 다이내미즘의 의의와 한계, 그리고 앞으로 이 한류가 지속 가능한 성장의 에너지를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한 것인가까지를 다뤄보는 것을 오늘의 주제로 삼고자 합니다.
자, 다시 이 언니들로 돌아가 볼까요? 바로 이들입니다. 이 김시스터즈가 사실은 제가 아까 좀 굉장히 우울한 얘기를 했지만요. 이 당시에 이들은 라스베가스의 스타였어요.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는 라스베가스 쇼에 쓴다라는 것은 바로 성공으로 가는 보증수표를 의미했습니다. 근데 비틀즈가 64년에 정말 미국에 진출해서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기 전 이후는 우리는 다 알지만 그 전에 무명 시절에 이들이 함부르크의 뒷골목의 홀에서 얼마나 살인적인 그런 어떤 연주를 하면서 입에 풀칠을 해야 되었던지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얘들이 이제 리버풀의 케이번 클럽 같은 우리 뭐 홍대에 있는 조그만한 손바닥만한 이런 데서 연주하다가 픽업돼 가지고 이제 조금 더 큰 물로 간다는 게 고작 함부르크에 있는 유흥가예요. 근데 정말 거기서 하루에 밤에 8시간씩 쉬지 않고 연주했었어요. 매일. 이건 완전 노래하는 노예야. 그 좁은 그 클럽과 그 클럽 안에 있는 낡고 비좁은 숙소 바깥을 나가볼 틈이 없어요. 왜냐하면 연주 마치고 들어오면 그들 기절하다시피 자야 되니까. 어쩌면 비틀즈가 그 이후에 64년에 미국 시장의 성공을 거두고 그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할 수 있었던 것은 이때 다져진 이 살벌한 연습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비틀즈는 최초의 싱어송라이터 밴드예요. 멤버 4명이 다 곡을 만들고 다 노래를 불렀어요. 하물며 드러머인 링고스타마저도. 그게 왜 가능했냐? 이 다 밤새도록 노래 부르는 이 하드한 그 노동 과정 속에서 리드 보컬 혼자가 노래 8시간 불렀으면 걔는 아마 5일도 못 부르고 거의 뭐 식물인간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돌아가면서 부르면서 버텼어야 했어요. 마찬가지로 1959년에 톰 볼이라는 그 미국의 어떤 한 프로듀서가 마치 지금 싸이의 스쿠드 브라운 같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일본에 왔다가 뭔가 다음에 아시아가 좀 뜰 것 같은데 그래서 일본에 왔다가 한국에 딱 와서 미팔군 무대에서 이 어린 소녀 3사람을 소개받아요. 딱 보니까 이거 물건이 될 것 같아. 야 그래 오빠 따라가자. 그래가지고 얘들 데리고 이제 라스베가스에 진출시켰는데요. 초기에 이 김시스터즈는 라스베가스에서 그때도 다 비슷한 시기지 뭐. 비틀즈가 함부르크에서 그렇게 밤에 8시간씩 노래 부를 때 얘들도 라스베가스 호텔에서 8시간씩 노래를 불렀어요. 그 어린아이들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살벌함을 뚫고 라스베가스 무대의 흥행 스타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에드 슬리번 쇼에 픽업됐고 앨범도 내었어요. 그래서 1967년이 되면요. 그 당시에 이 2076달러가 1967년에 우리나라에 무슨 지표냐면요. 우리나라 그 당시에 GDP 1인당 국민소득이 2076달러였어요. 그때 이들의 라스베가스 호텔의 한 달 출연료가 15,000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동네에서 논 애는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이 김시스터즈 그 당시 이제 걸그룹의 최고의 전 세계 최고의 걸그룹은 여러분 슈프림즈라고 들어보셨어요? 다이아나 로스하고 이렇게 흑인 여자 3명에서 드림걸스라는 영화 보셨죠? 걔들이 그게 바로 이제 슈프림즈 얘기입니다. 뭐 뮤지컬로도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뭐 동양에서 온 슈프림즈라는 애칭을 가지고 엄청난 성공을 거뒀댔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들이 한국 걸그룹의 효시는 아니에요. 한국 걸그룹의 역사는 더 거슬러 올라가서 1939년에 저고리 시스터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저고리 시스터는 사실 걸그룹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뭐라 그럴까 다 최고의 솔로 가수 여자 4명이 모여가지고 따로 또 같이
솔로로 활동하면서 근데 내사람들 이 인기가 대단해서 한반도 만주 지역뿐만 아니라 일본에까지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렸어요. 이들이 뜨면 장난 아니었다 이거야. 여기에 주력 멤버가 누구였냐? 바로 김시스터즈의 엄마인 이난영이 주역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빠는 풍각쟁이야 알죠? 박향림. 다음에 연락선은 떠난다로 당시 최고의 그 이난영과 더불어 쌍벽을 했던 여자 가수가 있었어요. 장세정. 다음에 우리나라 신민요, 그러니까 민요 계열의 대중음악의 최고봉의 여가수가 이화자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글자 그대로 탑4야. 1939년 시점에서의 탑4 여자 4명이 모여서 활동을 저고리 시스터. 그때는 복수를 몰라서 주자를 S를 안 붙였나 봐. 저고리 시스터라는 이거 오타 아닙니다. 저고리 시스터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한번 활동을 하고 그 뒤로 그렇게 걸그룹의 어떤 문화는 이어지지 않다가 제가 방금 여러분은 보셨던 이제 전쟁 이후에 미국의 걸그룹 붐을 타고 이제 김 시스터즈가 트지면서 정말 59년에서 60년대 후반까지 살벌한 걸그룹이 등장해요. 지금 다 잊혀졌죠. 김 시스터즈가 나오니까 당연히 무슨 시스터즈가 나오겠어요? 이 시스터즈가 나옵니다. 이 시스터즈가 또 이 시스터즈는 너무 어마어마한 히트곡을 남겨요. 여러분 울릉도 트위스트란 노래 아세요? 낭낭낭낭낭낭낭낭낭 이거 60년대 최고의 히트곡 중에 하나죠. 이게 이 시스터즈예요. 그리고 당연히 정 시스터즈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의 걸그룹을 평정하는 사람이 이제 1968년에 데뷔해요. 바로 신중현의 프로듀서로 등장한 펄 시스터즈입니다. 이제 이 펄 시스터즈가 니마, 커피 한 잔, 떠나야 할 그 사람, 이런 노래들을 연속으로 성공시키면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면서 이제 그 한국은 또 떠넘으면서 걸그룹의 1차 전성시대를 맞아요. 여러분도 다 기억하시는 토끼소녀, 바니걸스가 바로 뒤이어 등장하고요. 국보자매, 숙자매, 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또 그 정책으로 영어 이름 쓰지 마라. 그래가지고 졸지이자 자매들이 이렇게 시스터즈가 아니라 자매들이 이제 쭉 등장하게 됩니다. 시야를 좀 더 줌아웃을 쫙 해봅시다. 이른바 K-팝 한류의 그 걸그룹의 전사라면요. 이걸 좀 아시아적 관점으로 좀 쭉 해보면요. 바로 이제 김 시스터즈가 빌보드 차트에 오르고 라스베가스를 주무대로 활동하는 본격적으로 하던 바로 그 1963년에 놀라운 사건 하나가 발생해요. 이 사건은 드디어 동양인 아티스트가 빌보드 차트, 메인 차트, 핫백 차트의 1위에 올라서 무려 3주간 머무르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바로 일본 가수인 사카모토 규라는 가수가 스키야키라는 일본 음식 제목의 노래로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르게 돼요. 이게 드디어 이른바 아시아계 음악인이 미국 시장에서 차트 1위에 오른 최초의 일입니다. 근데 이 스키야키라는 노래는요, 음식에 대한 노래가 아니에요. 그냥 사실 뜻은, 하늘을 보며 미래를 향해 걸어갑시다. 이런 이제 얘기인데, 이 노래는 그 일본 노래예요. 일본의 가요다 말이야, 가요. 일본의 가요인데, 이 1963년이라는 시점에서 이제 일본도 패전한 지 이제 한 20년 다 돼 가고 있고, 일본은 다시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세계 자본주의의 이른바 엄청난 신흥 강자로 되어 갈 때요. 바로 이 이듬해인 1964년에 뭐가 열리나요? 도쿄 올림픽이 1964년에 열립니다. 그러니까 올림픽 월드컵 다 합쳐서 감사합니다. 이제
거리의 악사 같군요. 다 합쳐서 아시아 지역에 처음으로 이런 게 올림픽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세계는 바야흐로 떠오르는 새로운 어떤 그 아시아의 작은 강국 일본이라는 것에 대해서 서구 유럽과 북미 대륙이 굉장히 일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싸울 때는 언제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호기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일본에 제일 가까운 서구 국가가 어느 나라예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의 모델은 사실은 이폰 군주국의 모델은 다 어디서 왔습니까? 영국에서 썼어요. 그래서 걔들은 사회의 모든 부분을 이 1860년대 이후에 일본은 영국의 모델을 받아들여서 자국을 리노베이션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카모토 큐의 이 하늘을 보며 걷자라는 노래를 영국의 어떤 가수가 영어로 바꿔가지고 불렀는데 이게 좀 영국에서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알려지게 되는 게 이 영어 노래가 다시 미국에도 좀 알려지게 되면서 근데 미국은 우리는 그냥 아예 오리지널을 갖고 오지. 그러면서 일본어 곡을 그대로 갖고 와서 캐피털 레코드에서 판을 냈는데 이 당시 미국에서 일고 있던 일본 붐. 야, 쟤들은 검은 종이를 먹는데 뭐 이런 걸로 이제 일본에 대한 염소도 아니고 뭐지? 막 이제 그런 약간 그러니까 일본 붐이라는 게 그렇게 썩 좋았던 것만은 아니에요. 그냥 그런 이상한 좀 뭔가 또 2차 세계대전에 또 이 승자로서의 어떤 그 좀 우울감에서 일본의 붐이 미국에도 일어났는데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노래 제목과 아무 상관없이 노래 내용과 아무 상관없이 일본의 원곡을 갖고 왔지만 제목은 미국이 지 마음대로 붙여가지고 내용과는 아무 상관없는 스키야키라는 일본의 대표적인 국민 음식 제목을 붙여서 했는데 이게 빌보드 차트 1위를 해버렸어요. 완전 재팬 서프라이징이었습니다. 이걸 왜 굳이 그때 1위를 했는지는 뭐 음악 그 자체로는 참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시 순간적으로 미국 시장이 뭔가 자식들 쟤들도 노래하네 막 이런 느낌 아니면 일본의 진주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때 일본 좋았는데 뭐 이런 승자의 느낌 하여튼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이 노래가 1963년에 미국에서 빌보드 차트에 1위에 오름으로써 그러니까 뭔가가 어떤 문화적인 어떤 힘의 공백이 있을 때 아직 비틀즈가 등장하기 몇 달 전 그때 이 뭔가 이런 이상한 게 툭 튀어 들어와 가지고 잠시 미국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어떤 신선한 어떤 외도 이런 것을 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은 그 뒤로 바로 막강한 미국을 이은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음반 시장 혹은 이렇게 문화산업 시장은 압도적인 영국, 프랑스를 제치고 이제 1970년대부터는 세계에서 두 번째 큰 시장으로 발돋움하지만 그렇지만 일본의 음악 문화는 혹은 일본의 대중문화는 60년대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글로벌 시장에 마켓에 진출하지 못합니다. 딱 한 개만 제외하고. 일본의 가장 최강 컨텐츠, 애니메이션을 제외하고는요. 사실 영화도 구로자와 아키라라든가 미조구치 겐지라든가 오제 야스지로 같은 굉장히 정말 우리 영화사 쳐보면 늘 나오는 사람들 형들 있잖아. 근데 걔들도 다 이 50년대 말 60년대의 감독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산업적인 차원에서 일본 영화는 더 이상 자국 땅을 일본 열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음악 마찬가지였어요. 일본은 64년 동경올림픽 개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문화산업에 전략적으로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이걸 해보니까 국가 차원에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해보니까 이게 이 분야는 미국을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로 다 모아서 이길 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했을 때 바로 그것이 애니메이션이었대요. 이렇게 해서 그 재팬 애니메이션은
맹주가 되었지만 그 나머지 분야에서는 일본은 다시 갇혀요. 그런데 딱 한 번 79년에 일본의 걸그룹 하나가 빌보드 차트 메인 차트 37위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합니다. 아마 제 나이 또래 되시는 분이라면 이 사람 알아요. 왜냐면 이 사람이 그 당시에 1980년에 한국에 와서 방송에서 노래를 불렀기 때문이에요. 바로 핑크레이디라는 2인조 여자 그룹이요. 키스 인더 닥이라는 노래로 빌보드 차트 37위에 오릅니다. 근데 이때 한일 대중문화 개방이 안 됐을 1980년 전두환 아직 정권에 들어서기 직전에 그때 5월 광주의 그 해에 얘들이 한국에 TV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얘들은 영어로 노래를 불렀거든. 우리가 그래 뭐 사카모토 규도 알겠고 뭐 다 알겠는데 제가 왜 이 두 예를 이렇게 다 사사시 얘기해 드리냐면요. 그만큼 미국 혹은 유럽의 백인들이 지배하는 문화산업의 영역 안에서 제 아무리 경제력이 강한 60년대부터 막강한 경제력을 축적하기 시작한 일본을 비롯해서 그리고 어마어마한 인구를 가지고 있는 아시아계 컨텐츠가 그런 서구라는 어떤 그 이른바 기존의 주력 메인스트림 시장에 진입한다는 것이 이 60년의 사례에 이거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이 기나긴 전주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세기가 바뀌었어요. 21세기가 되는 순간 우리는 이제 보아가 2002년에 Listen to My Heart이라는 노래로 오리콘 차트 1위를 오르고 난 뒤부터 본물 터지듯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 이 오리콘 차트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일본의 빌보드 차트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일본의 차트인데 이 차트의 역사도 거의 60년 됩니다. 빌보드 차트가 세계에서 제일 큰 시장인 미국 시장의 차트라면 오리콘 차트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의 차트이고 UK 차트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음반 시장의 차트, 그러니까 메인 차트가 1, 2, 3 이 차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리콘 차트에서 동방신기가 12번의 1위를 기록해요. 이것은 일본은 한국과 달라서 일본 시장은 거의 인터내셔널 시장이거든요. 비일본, 그러니까 미국 다 포함해서 비일본 뮤지션으로서 최고 기록이 아직도 깨어지지 않는 최고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원더걸스가 이제 드디어 통한의 이른바 빌보드 핫 100 차트에 최초로 진입하는 노바디라는 노래를 통해서 이뤄내게 돼요. 근데 이 노바디가 굉장히 그 의미 있는 거는요. 한국발 걸그룹의 컨텐츠가 이미 걸그룹의 트렌드가 사라져버린 미국 시장에서 먹힐 수 있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증명해냈어요. 이것은 이제 단순히 뭐 한국이 뭐 올림픽이 열린다고 전 세계가 주목할 일도 없고 월드컵에서 뭐 우승한다고 뭐 더 우리가 이제 뭐 코리아 브랜드가 더 커질 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부분만큼은 이제 음악 그 자체의 컨텐츠 그 자체의 힘만으로 미국 시장에서 했다는 거죠. 그리고 2011년 재작년에는 카라라는 그룹이 제트 코스트 러브로 오리콘 차트 1위를 차지하는데요. 카라는 이후에 일본 시장에 이제 슈퍼갑이 됩니다. 특히 제트 코스트 러브가 좀 의미 있는 것은요. 해외 여성 그룹으로 발매한 첫 주에 1위에 오른 오리콘 차트에 발매한 첫 주에 1위에 오른 최초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바로 그 해, 재작년에 드디어 빌보드지가 아시다시피 빌보드는 세계 차트 아니에요, 그죠? 그냥 미국 시장 차트, 미국 국내용 시장 차트인데 빌보드지가 드디어 빌보드 차트, 반개 차트로서 K-팝 차트를 드디어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 시장 안에 항상적으로 K-팝을 소비하는 시장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이 바탕에 드디어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싸이의 광란이 이제 이 모든 그 K-팝 글로벌 마켓 시장 진출의 마지막
방점을 찍게 됩니다.